네, 반갑습니다. 3학년만 총정리를 하고, 2학년 역사는 총정리를 안 해서, 좀 해달라는 학생들이 있기에, 제가 또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서양사를 이제 쭉 했었는데, 이제 근현대사, 근대사 들어가기 전까지의 서양사를 보는 건데, 뭐 물론 우리 전체를 다룰 수는 없었던 거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서양사의 뿌리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거든요. 고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그리스도교까지 이렇게 보면 이게 서양 이제 문화의 두 기둥이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좀 봤었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청동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자 오랫동안 찍을 생각 없고 여러분도 오랫동안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좀 빠르게 그리고 진짜 총정리에 걸맞게 너무 세세한 부분은 좀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동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청동기 때 나타난 이 고대 그리스에 나타난 문명을 에게 문명이라고 합니다. 에게 해를 중심으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이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한 미노스 문명, 뭐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뭐 크레타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얘는 뭐 크롬소스 궁전 이런 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자연 섬이었기 때문에 따로 성벽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호전적이었던 이제 미케네 애들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미케네는 이제 크레타를 점령한 다음에 다음 트로이까지 진출하게 되죠. 우리 뭐 트로이 목마, 뭐 아킬레우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파리스가 뭐 헬렌의 막 여자가 가지고 전쟁하고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거랑 관련된 게 이제 바로 요 트로이 전쟁이라고 보면 되고 결국은 요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군사적인 성격 이런 걸 갖추고 있었는데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도리아인들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뒤로 이제 400여 년간의 암흑기가 나타납니다. 물론 사람은 살고 있었지만 뭐 기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없는 깜깜한 이제 암흑기의 시대가 나타났고 그러다가 이제 한 기원전 8세기 경부터 이제 폴리스라고 하는 아주 소규모의 도시국가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규모가 그렇게 되게 크지 않아요. 왜냐면 해안선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섬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이제 벌판의 큰 제국의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니고 조그만 이제 소규모의 도시국가 형태로 조그맣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 도시국가가 생겨났고 요 구조를 좀 보면 언덕에는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우리가 아고라라고 하는 이 광장에서는 일반 사람들의 뭐 광장 뭐 시장 역할 이런 걸 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소규모로 살았지만 자기들이 같은 우린 동족 우린 헬레네스 같은 그리스인이야라는 걸 이제 동족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4년마다 모여서 올림피아 제정을 했고 이게 결국 올림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아테네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아테네는 이제 민주정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죠. 그래서, 근데 요 민주정이 처음부터 나타났던 것은 아니고, 왕정, 그리고 귀족정, 이제 민주정,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우리,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요 민주정이라고 하는 게 시민이 이제 주인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데모크라시. 근데 요 민주정이라고 요때 말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건 지금이랑 다르죠. 그래서 농지랑 노예를 소유한 성인 남자에 해당되는 거고 외국인 노예 뭐 여성은 제외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민들이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생산 활동을 다 노예가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그와의 이제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스파르타죠. 그래서 스파르타는 좀 군사적인 기족정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얘들은 아테네가 민주정이었다면 조금 더 이제 소수에 의한 이제 지배 정치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도리아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정복한 나라였기 때문에 지배층이 아주 소수예요. 그래서 이 소수의 도리아인들 개개인이 아주 강력한 군사여야만 했고, 그래서 되게 어릴 때부터 집단으로 이제 군사훈련을 받는다든지, 여성도 예외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났고, 아주 스파르타식 교육, 빡센 교육, 여성에게도 이제 교육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테네가 아테네뿐만이 아니고 이 그리스 연합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전쟁이 이루어져요. 요걸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페르시아가 엄청난 대제국이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 대제국인 페르시아가 그리스 지역으로 원정을 온 거라고 보면 되고, 그걸 아주 처절하게 막아냈던 것이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은 왕조 이름이 요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페르시아랑 이제 그리스 연합이 3차로 이제 붙었던 전쟁이라고 보면 되고, 결국은 그리스 연합이 잘 막아냈다 정도 받으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거는 2차의 마라톤 전투. 막 승전보 알리기 위해서 막 열심히 병사가 달려가지고 40km 정도 달려서 그걸 승리를 알리고 죽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3차는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요게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엄청난 황제가 있어요. 그 왕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요걸 막던 스파르타군 중에 이제 레오니다스 왕, 당시 왕이 레오니다스예요. 이 왕을 중심으로 한 소수 병의 이제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소수 정예의 병사들. 그 사람들이 전사입니다. 그게 뭐 한 300여 명 정도 됐다고 해서 영화 300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 2차 300 그 다음 이제 후속작도 나왔거든요. 그 후속작에 보면 살라미스 해전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그리스 연합이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은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아테네였고,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게 결성이 됩니다. 왜냐면 페르시아는 원정을 왔다가 실패를 한 거지 페르시아가 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페르시아는 다시금 쳐들어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 연합의 입장에서는 이 페르시아를 막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자기들이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걸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가 하나의 큰 제국처럼 되게 커져가고 되게 오만방자해집니다. 요걸 아주 꼴보기 싫어했던 것이 바로 스파르타예요. 라이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아테네에 좀 반발한 애들이 좀 생겨나요. 아테네가 너무 이제 큰형님처럼 너무 막 간섭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애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 중심이 된 게 바로 스파르타. 그래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란 게 맺어졌고, 기존의 요 델로스 동맹하고 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붙은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요 고대 그리스가 있던 요 반도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3차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패배하게 된 거죠. 하지만 스파르타가 기존에 얘들을 전부 다 통치하는데 좀 힘이 딸렸어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잠시 이제 테베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하면서 삼국이 경쟁하는 시대가 나타나요. 그래서 테베, 스파르타, 아테네 다시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런 경쟁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자기들이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애들이 사실은 점차 성장하고 있었어요. 걔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서 마케도니아에서 결국은 얘들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그리스 문화를 한번 보면 그리스 문화가 이제 서양 문화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보면 되고 인간 중심적, 합리적 문화가 나타난다. 인간 중심적이란 걸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올림포스, 가디언 이런 거 만화 많이 봤을 겁니다. 올림포스 12신들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이죠. 말도 안 됩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같이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못한 신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인 거 볼 수 있고 이런 합리적인 이런 문화 때문에 자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자연 철학 이런 게 발달했다가 결국 이제 인간 중심으로 하는 소피스트, 뭐 수사학이나 웅변술 뭐 이런 거 막 말 되게 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나요. 대표적인 이제 철학자가 소크라테스, 이제 보편적 진리, 뭐 도덕의 존재 이런 걸 주장했고요. 그 제자가 플라톤, 이상주의적이고 관념적인 이데아론. 와, 이 이데아론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제자거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또 알렉산드로스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정복군주이기도 하지만 정복군주이기도 하면서 또 이 그리스의 문화나 이런 거에 되게 철학이나 이런 게 되게 통달했던 문물을 다 겸비했던 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나 막 전쟁 힘 좋다고 다 전쟁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좋아야만 아주 전략적으로 싸울 수 있겠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다신교였고요. 그리고 문학은 서사시라고 하는 호메로스,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이런 게 좀 유명했고요. 다음 균형과 조화의 미를 추구하는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헬레니즘 세계라는 걸 한번 볼게요.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을 헬레네스라고 불렀어요. 헬렌, 뭐 엘렌, 엘라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태양이라는 걸 뜻하는 건데 어쨌든 헬레니즘 세계라고 하면 이 알렉산드로스가 만들었던 이 대제국을 이제 헬레니즘 뭐 제국, 뭐 알렉산드로스 제국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20살의 왕이 되어서 아주 33살까지 쭉 전쟁만 다니다가 좀 일찍 죽죠. 그래서 그랬던 인물인데 어쨌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 을 거친 아주 대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고 또 동서융합 정책을 통해서 원주민들하고 자신들이 이제 그리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 융합시켰던 사람이고 공용어를 그리스어를 쓰게 되면서 이 동서 간의 문화가 되게 융합되는 그런 헬레니즘 문화가 나타나는 걸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정복지에다가 자신의 이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막 건들기도 했고 건설하기도 했고요. 건든단다. 그래서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참 저주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되게 엄청난 정복 군주들은 대체로 좀 요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봐서인지 너무 많이 죽여서인지 자기도 오랫동안 살지 못합니다. 그게 또 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서 알렉산드로스가 요절한 다음에 너무나도 강력한 군주였기 때문에 그 후기장 문제로 결국 내분이 일어났고 새 제국으로 새 왕조로 갈라지게 돼요.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의 마케도니아, 그래서 안티고누스, 다음 시리아 쪽에 셀레큐스 왕조, 그리고 이집트 지역엔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랑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클레오파트라라는 거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흑인, 아프리카의 흑인이 아니고 원래 이제 마케도니아인 이라서 백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열돼 있다가 결국 로마에게 정복당하면서 이제 로마로 자연스럽게 이 문화는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나타난 문화는 뭐 세계 시민주의. 이제 세계가 너무 커졌어요. 우리는 이 넓은 세계에 다 같은 시민이야 라는 세계 시민주의 생겨났고요.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주의, 또 스토어 철학, 그리고 에피쿠로스 철학, 쾌락주의입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예술, 되게 관능적인 이런 예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랑 오리엔트는 동방, 뭐 동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서 봤을 때 이제 동방 지역,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한테는 서아시아 지역, 뭐 중앙의 아시아 이런 지역인데 이쪽에 어쨌든 그리스 입장에서는 동양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문화가 좀 융합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미술은 굉장히 사실적 역동적인 라오콩 군상이라든지 막 뱀에 막
막 물리려고 하면 되게 괴로워하는 막 이런 모습 나오고요. 엄청나게 역동적이고 사실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상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우리 아까 이제 요 그리스 고대 아테네의 이제 민주정 얘기했었는데 그거 한번 정리하고 가면 솔론 때는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우리 아까 민주정이 뭐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나타난 게 바로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솔론은 금권정이란 걸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드디어 이제 일반 시민에게도 정치권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차별했다는 게 아니고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원래는 시민들에게 주어지지 않던 거를 어느 정도 재산이 되는 시민들에게는 드디어 정치권을 주기 시작했다.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과도기를 연 사람은 바로 솔론이고, 근데 그 사이에 잠시 참주라고 독재자를 뜻하거든요. 독재자가 잠시 나타나요. 그걸 이제 참주정이라고 하고, 때 참주 독재자인 사람이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사람입니다. 요거 막으려고 만들기 시작한 게 도편 추방제예요. 독재자 방지하려고 도자기 파편에다가 투표해서 이름 많이 나오면 10년 동안 추방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이 제도도 만들고 독재자 방지하는 제도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이제 정치권을 부여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클레이스 테네스. 그래서 민주정의 시작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도자기 파편, 도편 그리고 클레이 도자기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진흙으로 빚어야 도자기 만들잖아요. 그래서 클레이, 도편, 도자기, 파편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델로스 동맹 이런 걸 결성하면서 아테네가 제국으로 엄청나게 크게 발전을 하게 됐고 그럼 그 사이에 이제 페리클레스 시대에 민주정의 황금기를 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시민들에게 이제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수당제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추첨제예요. 그러니까 수당제는 공직에 참여하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돈을 주는 거라서 뭐 재산 뭐 부족하다 이런 거 해도 얼마든지 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가를 준 거라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 추첨제는 공직에 참여할 사람을 어떻게 뽑을까라는 거예요. 추첨으로 뽑는다는 거죠.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뭐 다른 부정한 방법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정당하게 추첨해서 뽑아서 누구나 나도 뽑히면 누구나 할 수 있게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게 추첨제. 자, 그 다음 로마 보겠습니다. 뭐야. 자, 로마 연표부터 한번 쭉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면, 일단, 로마를 처음 건국한 사람은 로물루스 레무스라고 하는, 형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로마의 시작은 로물루스로 시작해서 소로마 같은 경우도 마지막 이제 멸망당했던 사람이 로물루스였죠. 그래서 로물루스로 시작해서 로물루스로 끝난다라고 보면 되는데 로마 같은 경우도 처음에 폴리스라고 하는 거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지역에 폴리스가 생겨나는 시점에 이제 로마도 작은 소규모의 도시국가로 시작을 해서 점차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고 이제 점차 제국으로 뻗어져 나가게 되는데 얘들도 로마 하면 딱 공화정 고대 그리스는 아테네 민주정이었다면 로마는 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정과 뭐 공화정의 뭐 비슷한 걸로 볼 수 있는데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공화정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게 대표를 뽑는 거예요. 대표. 왕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걸 공화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로마의 공화정이 나타나는 것도 처음부터 나타났던 건 아니고 점차 평민들의 정치적인 지위나 뭐 경제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도 처음엔 왕정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 이제 소수의 엘리트, 귀족정
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다가 호민관 등장하고 하면서 이제 공화정이란 체제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화정의 기본 이제 원리 구성을 좀 보면 귀족정의 이제 성향이 좀 남아 있는 게 이제 원로원이라고 보면 되고, 다음에 이제 호민관이나 평민회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제 공화정적 요소가 좀 남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섞여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일단 이제 평민권이 이제 점점점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로마의 사실 군대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평민이거든요. 평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돈으로 이제 중장 무기를 사고 하면서 이제 보병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권리를 요구하게 됐고, 그래서 자신들의 대표를 뽑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호민관입니다. 평민 대표.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인 발언권을 엄청나게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공화정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공화정의 위기가 닥쳐오는 순간이 와요.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게 포에니 전쟁이라고, 로마가 이제 카르타고랑 이제 이 지중해 이제 패권을 놓고 전쟁을 한 것인데, 이 결국은 로마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카르타고의 명장이었던 한니발하고, 이거 로마의 이 라이벌로 볼 수 있는 게 스키피오라는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로마가 승리하게 되면서 이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넓은 속주들이 생겨나요. 속주는 쉽게 생각하면 식민지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귀족들이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속주들이 생겨났을 때 일반 평민들에게 사실 전쟁을 열심히 한 건 평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평민들에게 그 땅들이 다 적절하게 잘 분배가 돼서 돌아갔으면 사실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나타났던 문제는 이때 우리 점령했던 많은 속주들의 그 넓은 땅들을 소수의 귀족들이 다 가져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농장 경영제도라고 하는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게 포에니 전쟁 이후에 생기게 되는데, 많은 귀족들이 요 대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속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곡물들이 아주 값이 싸게, 뭐 노예가 생산했으니까 생산가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값싸게 원래 이제 로마 본국에서 있던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 빌듯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로마 내에서 자영농, 그러니까 자신의 조그만 소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자영농들은 일반 평민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영농들이 몰락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뭐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로마의 군대의 중심이 되는 게 평민이라고 했잖아요. 이 평민들이 무너지면 경제적인 기반, 그리고 이 군사적인 기반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자영농이 몰락하게 된 이런 상황을 이제 공화정의 위기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역설적으로 로마가 엄청나게 제국으로 지중해 이제 해상권을 장악하고 막 세계적으로 뻗쳐져 나가는 이런 식인데, 사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오히려 자영농들이 몰락하면서 공화정의 위기가 닥쳐오는 시기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기억해 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참 안타깝죠. 이 그라쿠스 형제는 참 여러 가지 개혁을 했는데 다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배층이 막 분열이 나타나게 되고, 잠시 이제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요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이제 세 명이서 통치하겠다. 독재가 아니고 세 명이서 좀 통치하겠다는 삼두 정치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났던 게 1차 삼두 정치인데, 요때 이제
했던 사람은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크라우스입니다. 그래서 폰카크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돼요. 우린 그 중에서 카이사르, 바로 시저 이 사람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사르는 요 세 명이 경쟁을 하다가 크라우스는 뭐 일찌감치 이제 좀 떨어져 나갔고 폼페이우스랑 카이사르랑 대결하는 구도였고 폼페이우스는 요 로마 제국 내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이미 원로원이랑 좀 이미 짝짝꿍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지금 당시에 이제 갈리아라고 지금의 이제 프랑스 지방 쪽에 원정을 갔었어요. 군대를 끌고. 그래서 막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외치면서 갈리아 원정에서 엄청난 점령해서 엄청난 성과를 냈던 사람인데 요 사람이 가 있는 동안 폼페이우스가 자신이 혼자 정권을 잡으려고 했고 카이사르를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눈치채고 있던 카이사르가 자신의 이 갈리아 원정을 왔던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그냥 진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로 진격하기 전 마지막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제 막 로마로 진격을 하게 됐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근데 요때 이제 클레오파트라랑 폼페이우스랑 또 연합을 하면서 카이사르에 맞섰는데 그리고 카이사르가 이집트를 점령하게 됐고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랑 또 아들까지 낳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케사리온이라는 애입니다. 어쨌든 이 카이사르의 사후 후에 그러다가 이제 카이사르가 거의 독재 비슷하게 하게 되는 거죠.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이 공화정을 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이 브루투스라는 애가 사실 카이사르의 엄청난 신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하예요. 아주 믿을 수 있는 부하였는데 얘가 이제 카이사르를 암살하죠. 그래서 even you 브루투스 라면서 마지막 참 브루투스 너 맞아 라는 말을 남기고 뭐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브루투스에 의해서 카이사르가 독재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유산을 완전히 물러받은 양자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엄청난 신복이었던 안토니우스 그리고 엄청난 재상가였던 레피두스 이렇게 세 명이 또 삼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녹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중에 이 옥타비아누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결국은 다 제거를 해요. 옥타비아누스가 뭔가 좀 카이사르랑 또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옥타비아누스가 이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랑 또 연합을 맺고 있던 이 안토니우스를 제거하려고 이제 이집트를 점령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프톨레미 왕조도 완전히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혼자 권력을 독식하게 되는데 요때 자신의 모든 권력을 원로원에게 이양하겠다 넘겨주겠다 라고 얘기해서 원로원이 와 당신은 정말 존엄한 자야 라고 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칭을 이제 주게 되는 건데 옥타비아누스는 나는 뭐 황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로마의 제1의 시민일 뿐이야 라는 프린캡스라고 하는 칭호를 아주 좋아했다고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황제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여기 옆에 보면 자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는 속주, 그러니까 점령지에 대한 통제권을 얘가 다 갖고 있어요. 로마의 속주.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자기는 평민이니까 평민 대표인 호민관 직을 택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프린캡스 그리고 원로원 의장이라고 하는 여러 호칭들을 갖고 있었고요. 실질적인 권한도 다 갖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로마의 군대랑 그리고 재정, 통제, 그러니까 돈 재산과 관련된 모든 거의 통제권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랑 돈 가지고 있으면 끝 아닌가요? 나라를 거의 다 실질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난 절대 황제 아니야 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때부터를 제정 로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황제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근데 요때 시대를 이제 옥타비아누스 이후로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시기라고 하는 거고 요때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오현제 5명의 현명한 황제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요때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에게 왕위를 이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이 아니고
자신을 이어서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황제권을 넘겨주는 양위했다고 하거든요. 양보해서 자리를 넘겨줬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정말 현명한 황제였다. 그래서 로마가 잘 돌아갔다. 정치가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하필 능력도 뛰어나지 않은데 자기 자식이라고 코모두스라는 애한테 자리를 넘겨줬다가 결국 얘는 개판이었어. 폭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친위 대장에게 살해당하면서 그 뒤에 군인 황제 시대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코모두스부터 세베로스까지 거의 50여 년간 26명이 계속 죽이고 아는 아주 혼란한 시기가 왔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용병들을 막 데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로마 인들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이민족들을 용병으로 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데려왔던 애들이 게르만족이에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점차 로마 내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용병대장 오도아 케르라고 하는 놈이 이 서로만을 멸망시키면서 서로만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점차 분열의 시기가 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나마 조금 이제 이 로마를 정리해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좀 다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분할 통치라고, 로마가 제국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요거를, 동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기 시작했던 사람이고, 요때까지는 아직 나눠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 분할 통치를 하는 요 시기 때, 이제, 나름대로 좀 다시 한번, 리즈를 다시 되돌리고자 했던 사람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요 사람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트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걸 이제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사람은 바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라고 보면 되고, 근데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에 죽으면서 아들이 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남 차남에게 각각 자리를 나눠주는 게 되는데, 결국은 이 형제 사이가 썩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분열돼 버립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이제 완전히 분열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면 되고, 자, 그러다가 앞서 얘기했듯이 서로마는 로물루스 아우구스투루스 황제 때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 케로에게 멸망을 당해요. 요게 476년입니다. 그러고 한참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더 가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은 이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로마 법을 좀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로마의 여러 문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 로마 법. 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할 정도로 로마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마는 처음에는 관습법에서 시작을 해요. 관습법. 네, 관습법에서 점차 시민법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을 하게 됐고, 이 시민법이 더 지나게 되면 만민법이라는 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관습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여러 번 설명했지만 아직은 글로 쭉 우리된 법전이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원래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왔어. 이게 이제 우리 관례대로 이렇게 해왔어. 이런 게 이제 관습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습이 이랬어 이렇게 이제 우길 수도 있는 거니까, 딱 정해진 법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귀족들이 마음대로 정치를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걸 막기 위해 사실 등장한 게 12표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로마 최초의 이제 성문법, 문자로 이루어진 법이고, 법은 이런 거야 라고 딱 못 박아두니까 여기에만 맞게 딱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게 바로 12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시민법, 시초라고 보면 되고, 리키니우스 법, 호로텐시우스 법은 그냥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동로마 제국 때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요 로마법을 싹 정리를 해서 다 집대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책을 하나 펴내죠. 그래서 요거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 로마 동로마 제국 때 이제 서로마 제국 거의 영토를 대부분 일부를 회복하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잘 나갔던 황제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와,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네요. 중세입니다, 이제. 자, 중세 하면 우리 게르만족, 프랑크 왕국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를 과정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나타났던 것은 사실 게르만족의 이동이 이 지금의 우리 서유럽 세계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요 게르만족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이동을 시작한 건 아니고 이 훈족이라고 하는 흉노의 후예입니다. 후예. 흉노의 후예로 알려져 있는 이 훈족들이 점차 이제 서쪽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게르만족이 얘들한테 쫓겨서 이제 밀려서 로마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마 제국도 멸망시키고 그 제국이 멸망한 뒤에 요 남아 있는 토지에 많은 게르만족들이 막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뭐 반달족도 있고요, 고트족도 있고, 뭐 앵글로 그리고 섹슨 뭐 여러 가지 이제 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랑크 애들이 세운 프랑크 왕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라고 좀 본다면 이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애들보다는 훨씬 이제 이동거리도 짧아요. 우리 지도로 보면 나와 있지만 이동거리도 짧았고 빠르게 크리스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문화를 빠르게 수용을 하게 되면서 진짜 이제 로마처럼 이제 체계도 좀 갖춰가고 그래서 로마의 모습처럼 좀 바뀌어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카롤루스 대제, 프랑스어로는 샤를마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서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서로마 황제라고 하는 왕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황제의 관을 받게 되는데 로마 교황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교황으로부터 이 서로마 황제의 관제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이제 게르만은 사실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였어요. 그냥 변방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우리로 친다면 저기 여진이나 거란이나 이런 애들처럼 오랑캐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애들을 로마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계자로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프랑크 왕국을. 그래서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갔던 게 카롤루스 대제다라고 보면 되고 요때 뭐 카롤루스 때 엄청나게 뭐 전쟁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학문과 문해 이런 것까지도 다 부흥했던 그러니까 뭐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발전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엠페러 그래서 대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결국 동중서 프랑크로 분열이 되면서 지금의 이제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유럽 세계가 점차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서유럽 시대 중세 서유럽에는 봉건제도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됐는데 왜냐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사실 나라 자체에 되게 혼란기가 가져온 거고 거기에 엄청나게 혼란을 막 불붙였던 애들이 노르만족이라고 하는 제2의 민족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이제 침입되면서 막 여러 왕국이 막 생겨나고 이렇게 국가의 여러 서유럽 세계에 형성되기 시작했다면 노르만족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자신들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필요로 했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지켜주자 이렇게 막 주종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혼란기에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계약을 맺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군은 이제 기사에게 영지 땅을 주고 그래서 법적으로 뭐 나 이런 식으로 뭐 경제적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보호 의무고 기사는 이제 영주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군사적인 봉사를 갖는 거죠. 전쟁을 대신 해주고 이 영지를 지켜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요때 말하는 주종관계라고 하는 거는 봉건제는 우리가 앞서 중국에서 봤던 혈연관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쌍무적이라고 하는 건 상호 간에 서로가 이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관계라는 거죠. 만약에 한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계약을 파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쌍무적 계약관계 서유럽의 봉건제도의 특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이제 받았던 영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런 영주부터 농노까지
사람들이 지내는 생활 공동체를 이제 장원이라고 해요. 장원. 그러니까 뭐 장원은 우리로 치면은 그냥 한 뭐 성을 중심으로 한 마을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장원인데 이 장원에는 기본적으로 이 지배층인 영주, 뭐 왕이나 아니면 제후나 기사나 이렇게 딸려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격격격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그 피지배층은 이제 농노라고 하는 걸로 이제 구성이 돼요. 근데 이 농노라고 하는 게 농민하고 그리고 노예의 중간적인 성격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농노라고 하는 말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인 것 같으면서 농민은 일반적으로 자유민이거든요. 평민. 근데 노예는 자유민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성격이 같이 나타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농노는 집과 토지 소유할 수 있고 자신의 이제 가족도 영유할 수 있고 그런 걸 보면 일반 평민 같아요. 하지만 주거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영주에게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만 해요. 그런 점에서는 노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농민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노예 같기도 한 이런 게 이제 중간적인 성격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농노라고 불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는 새롭게 비잔티움 제국이 번성을 했는데 서로마는 일찍이 멸망을 했지만 동쪽은 여전히 이제 쭉 동로마가 자신들의 제국을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어져 갔죠.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아까 말했던 유스티니아누스 1세라고 보면 되는데 서로마 제국의 영토 일부를 회복했고요. 전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고요. 성소피아 성당 이런 거 이제 건립하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이렇게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강력한 황제권, 중앙집권 체제를 장을 확립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상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은 동서양이 딱 만나는 중간 지점이죠. 그래서 중심이라서 여러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발전하면서 되게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곳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비잔티움 제국도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이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결국은 점차 무너지다가 십자군 전쟁 때 거의 뭐 완벽히 헛발질했죠.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렇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십자군 전쟁은 나중에 우리 한번 볼 거고요. 이 비잔티움 제국이 결국 멸망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그리스교 세계를 지켜낸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 고전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서유럽에 다시 전달해주게 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르네상스가 부흥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유스티니아누스. 자, 이때 문화를 보면 그리스 종교라고 한 걸 중심으로 헬레니즘과 로마의 전통이 좀 융합된 형태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고전을 잘 연구해서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비잔티움 양식이라든지 뭐 모자이크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동유럽 문화의 바탕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유럽 문화를 형성하게 된 건 이 비잔티움 문화가 결국 요 동유럽에 있던 슬라브족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 것이고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나라가 이제 키예프 공국입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키우 공국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리스 정교로 얘들이 일찍이 개종을 하면서 마치 이제 동유럽도 사실 비잔티움 입장에서는 되게 이 슬라브족이나 이런 애들은 되게 게르만족 같은 그러니까 약간 야만족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그리스 정교로 개종을 하고 비잔티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이제 이 제국의 계승자 뭐 역할을 한다. 그걸 이제 보여준 게 사실 러시아죠. 그래서 키예프 공국이 결국 러시아로 발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 정교의 보호자를 막 자처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쭉쭉쭉 이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교의 확산, 교회의 이제 성직자도 중세시대에는 봉건제에 편입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이 크리스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상의 다 중심이에요. 죽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크리스교를 통해서 태어나고 크리스교를 통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 그래서 이 삶의 생활에서 그냥 크리스교를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신중심, 인간이 아니라 신중심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게 요 중세 시대거든요. 근데 이런 크리스교가 너무나도 많은 권력을 갖다 보니까 점차점차 애들도 되게 세속화되게 돼요. 근데 사실 요렇게 이제 봉건제에 편입되게 된 건 처음부터 뭔가 타락해서라기보다는 노르만족이나 뭐 이슬람이나 여러 이제 이민족들이 막 침입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교회는 스스로 지킬 힘이 없잖아요. 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병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군주, 그러니까 황제나 이런 사람들, 일반적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세속 권력들에게 좀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랑 이 성직자들이 되게 결탁이 되게 되면서 이제 원래 이제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거, 성직자는 우리 신부님들 생각을 하면 돼요. 성당에 신부님이나 뭐 주교나 뭐 그 중심이 되는 지역의 뭐 대주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원래 교황이에요. 우리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신부님들, 전 세계에 있는 신부님들 다 교황이 직접 다 임명을 하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모든 신부들의 황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교황은 포프예요. 포프, 영어로 파파, 아빠, 모든 이의 어버이가 되는 가 바로 교황이거든요. 근데 이 교황이 이제 원래 성직자 임명권을 다 갖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일반적인 황제나 다른 이제 군주들하고 이제 주종 관계, 봉건제를 이렇게 맺다 보니까 황제 밑에 들어간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황제가 막 자기가 막 교황 대신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황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겠죠. 너 하지마 라고 얘기했는데 황제가 뭐 나 할 건데? 그래서 교황 네가 뭔데? 라고 막 깝쳤다가 교황이 그럼 너 파문해버리겠어. 그래서 이 우리 교회에서 다 파문해버리겠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중세시대 때 이 파문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널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를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건 그냥 중세시대 때 죽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도 결국은 이 교황에게 굴복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추운 겨울에 카노사 성에 가서 맨발로 이렇게 하일리가 막 교황에게, 그레고리우스에게 막 빌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3일 동안 맨발로 막 추위에 떨면서 이제 빌어가지고 겨우겨우 교황이 그럼 판문 취소해줄게 라고 아주 인심 쓰듯 딱 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죠. 그래서 맨발의 하일리라고 얘기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교황에게 완전히 굴복했던 사건. 그래서 중세시는 여전히 역시나 그래서 교황이 가장 센 존재야. 일반 황제라고 할지라도 교황에게 까칠 수 없어 한 걸 보여준 게 카노사의 굴욕. 그래서 중세 서유럽의 문화는 신학, 요때 신은 우리 생각하는 그 신입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 요런 사람이 이제 신앙과 이성을 좀 조화시키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세는 기사들 중심 시대이기 때문에 기사 문학, 아서왕 이야기라든지 니벨룽겐, 롤랑의 노래. 그리고 서유럽과 비잔티움의 양식이 조금씩 다른데, 서유럽은 이제 고딕, 아주 뾰족한 탑,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게 막 나타나는데, 뾰족한 탑이 막 건물의 이제 성 옆에 막 보면 엄청나게 크고 되게 높게 이렇게 뾰족한 탑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건 이제 하늘에 되게 닿기 위한, 뭐 신에 대해 좀 더 닿기 위한 뭐 그런 노력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의미가 있고, 비잔티움은 뭐 둥근 돔에 모자이크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게 좀 비잔티움 양식의 특징이다. 좀 차이가 나죠? 드디어 이제 십자군 전쟁 좀 봐야 되는데, 십자군 전쟁은 거의 뭐 200여 년간 이루어진 아주 길고 큰 전쟁입니다. 가볍게 볼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슬람과 이제 크리스트교 중심이 되는 나라들 연합 간의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종교 전쟁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종교 전쟁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군은 크루세이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병사들이 십자가를 메고 등에 메고 전쟁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경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셀주크 티르크,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입니다. 얘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면서 유럽인들이 성지 순례를 막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비잔티움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좀 도와달라, 우르바노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니까 로마 교황이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 십자군을 조직해서 성지 회복을 하자라고, 전쟁을 합시다라고 막 선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이 유럽 세계에서 이 십자군이란 걸 다 이제 다 모여서 만들어요. 다국적군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슬람에 맞서서 전쟁을 한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데, 명분은 성지 회복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제국을 넓히고자 하는 팽창 욕구가 되게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좀 보면 200여 년 동안 7차례, 뭐 많게는 8차례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1차 때만 처음 성지 회복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실패합니다. 보면 이슬람하고도 안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영토 더 넓히려고 싸우기도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성지 회복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영토를 더 많이 넓히기 위한 팽창 욕구가 되게 사실은 목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은 뭐 그냥 헛발질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결과, 이걸 주도했던 교황권은 너무나도 추락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막 군대를 지휘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왕권이 되게 커지게 됐고, 그리고 기존의 장원이라고 하는 게 해체가 돼요. 이게 참 역설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200여 년 동안 계속 동서가 교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역이 서로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럽에서 여기까지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 중요한 요충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요충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역도시라든지 아니면 뭐 상업도시라든지 이런 중간 지점에 이런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게 돼요. 근데 이런 도시에도 결국은 여러 사람들, 일꾼들이 막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장원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도망가게 되면 도망가서 뭐 아마 제 기억에 100일이었던 것 같은데 100일 이상 잡히지 않으면 일반 자유민으로 풀어줘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많은 농노들이 도시로 막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장원은 해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원을 중심으로 했던 봉건 영주들, 그리고 이거는 뭐 화약의 발명이 이제 유럽에 영향을 준 거기도 한데, 기존에 이제 전쟁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서 뭐 화포나 이런 것들이 개인의 무력에 의지하는 것보다 화약이 발달하게 되면서 대포나 막 이런 게 나오면서 기사도 되게 몰락을 하게 돼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도시랑 교육 중심지의 큰 시장, 그런 걸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게 됐고, 이렇게 도시에서 성장한 상공업 계층의 일반적인 평민들이 국왕과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이제 점차 더 커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똘똘 뭉쳐서 동업자 조직을 만들어요. 그걸 이제 길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장원이 붕괴되는데, 뭐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서 장원이 자연스럽게 붕괴되는 것도 있지만 14세기부터 해서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건 사실 흑사병이죠. 페스트. 흑사병이 유행하게 되면서 노동력이 되게 부족해져요. 많은 농노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력이 기해지다 보니까 농노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개개인의 지위 자체도 되게 커지게 돼요. 그 가치가 더 늘어버린 거잖아요. 농노가 되게 기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자유를 막 찾으려고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이 농노랑 영주 요 간에 되게 노예적인 이런 관계들이 막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원이 되게 자연스럽게 붕괴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황권도 쇠퇴되고 장원도 붕괴되고 하면서 영주 세력이 좀 약화되고, 기존에 이제 왕권이 되게 강화되면서
이 왕권하고 교황이랑 한번 붙은 사건이 또 한 번 나타난 게 아비뇽 유수예요. 이번에는 왕이 교황을 완전히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 원래 바티칸에 있잖아요. 그쪽에 원래 교황이 머무는데 그게 아니고 아비뇽이란 곳으로 바로 교황이 머무는 곳을 옮겨버려요. 왕 마음대로.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교황권이 되게 낮아진 걸 잘 보여준 사건이 아비뇽 유수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유배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뇽이란 곳에 교황을 가둬뒀다라고 보면 돼요. 유수. 그 다음에 뭐 영프 간의 100년 전쟁도 있었고 영국 내선 장미 전쟁 가문 간의 전쟁이죠. 그리고 뭐 이러는 사이에 영국 프랑스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했다. 이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제 1시간 안에 하려는데 조금 더 걸리겠네요. 자, 그러던 중에 근대로 가는 이행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근대로 가기 전에 이 근대사로 나가는 유럽사의 많은 변화,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겁니다. 르네상스는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부활, 뭐 부흥, 뭐 이런 뜻, 재생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RE라고 하는 거 영어로 보면 다시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이라는 뜻입니다. 르네상스. 14세기경에 이탈리아 상공업, 이제 도시 이런 것들이 되게 번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뭐 베네치아나 뭐 이런 곳들이 밀라노 마찬가지고 이런 데가 이제 되게 번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 문화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 그리고 존엄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운동이 발생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세시대에는 너무나도 신중심의 사회였잖아요. 그리스교 중심이었다가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그리스 때 되게 인간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중세 때 신중심이었다가 다시 이제 인간 중심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재생 부활인 거죠. 그래서 근본 정신은 인본주의, 신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인간의 개성 이런 거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페트라르카. 이 사람이 이제 뭐 이 르네상스를 처음 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보카치오, 뭐 데카메론 쓴 사람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사람들은 이제 화가나 뭐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런 아티스트들이 엄청나게 활약하던 시대가 바로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와, 엄청난 화려한 문화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문화적인 거나 이런 거에 되게 사상적인 거에 좀 치우쳐 있었다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또 달랐어요. 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요 지역은 기존의 이탈리아는 되게 상공업이나 무역이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되게 개방적이고 좀 활기찬 도시 이런 느낌이었다면 알프스 이북은 되게 좀 보수적이고 이런 성향이 강한 곳이었어요. 내륙 지방.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부패한 교회 세력 그리고 영주나 이런 세속 권력들의 부패한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던 곳이라서 이런 부패한 교회 세력과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경향이 되게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철학이나 프랑스도 이런 거 보면 되게 비판적인 이런 거나 그런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성향이 요때부터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 대표적인 게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 신에 대해서 되게 처절하게 깝니다. 그리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우리 이상향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되게 이상세계라고 하는 게 되게 허구적이고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현실을 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역설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럽사회의 변화를 또 가져오게 된 것이 드디어 천동설이 깨지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지동설을 입증하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활판인 세술 이런 게 나오게 되면서 물론 이제 고려보다 훨씬 늦었어요. 200년 가까이 늦었지만 요게 나오게 되면서 지식이나 책이 막 보급되게 되면서 이런데 대중화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기들 말로 번역을 해서 이
활판 인쇄술로 빡 찍어내서 쫙 보급을 해요. 성경이 막 일반 사람들에게 보급되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나타나는 배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또 종교개혁까지도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죠. 땅에 떨어지게 되면서 이 기존에 썩어 있는 이 구교를 탈피해서 새롭게 우리가 개혁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신교예요. 말 그대로 옛 구자랑 새로운 신자예요. 그래서 옛날 거랑 뉴, 새로운 신교의 다툼, 그래서 종교전쟁까지 막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이제 성직자의 타락, 그리고 교회 부패에 대한 이제 비판이 되게 많이 나타났던 거고,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를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마틴 루터인데, 이 사람은 이제, 당시 교황청에서 성당 이제 보수한다고 면벌부라고 하는 걸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벌을 면제해주는 뭐 증서다 이런 거거든요. 면벌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면하게 해준다라는 거니까 돈으로. 그걸 이제 돈을 주고 팔았다는 거니까 교회가 이 면벌부 장사를 한 거죠. 말이 안 되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돈이면 다 되느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너무 말이 안 된다. 일반 뭐 교회가 네가 뭔데 네가 신도 아닌데 이걸 네가 마음대로 돈 받고 이걸 판매하느냐 이건 그냥 장사 아니냐 이렇게 막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95개조 반박문 이란 걸 이제 교회 문에다가 탁 붙여가지고 95개조 쫙 하나하나 다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걸 이제 보고 교회도 되게 빡쳤겠죠. 이 사람이 되게 강조했던 건 바로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 성경의 내용 그 자체를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교황에 막 도전하고 하면서 이제 종교 전쟁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라고 구교랑 신교 간의 전쟁이 막 일어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베스팔렌 조약에 의해서 이제 개인의 이제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 마음대로 이제 구교나 신교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중심에는 바로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중에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칼뱅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신정국가가 신에 의한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까지 세웠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좀 재밌는 게 예정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미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 근데 예정되어 있는 건 그 운명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있을 거다라는 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예정설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자본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게, 사실 중세 이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중세 때는 별로 좋지 않게 봤어요. 그러니까 부의 축적을 별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 칼뱅의 예정설이 등장하면서 내가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부의 축적을 하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고 정당화되게 돼요. 그래서 부의 축적 정당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근대 직업 윤리 의식 이런 것도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대 직업 윤리 의식, 그리고 이 부의 축적을 정당화해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로 개척. 신학로 개척은 사실 유럽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말인 거고요. 동양이나 아니면 뭐 다른 아메리카나,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그러니까 유럽을 제외한 다른 애들의 입장에서는 신학로 개척이 아니고 원래 학로는 있었어요. 근데 지들이 몰랐을 뿐이지, 유럽 애들이. 그냥 침략적 접근을 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점령당하고 막 별로 좋은 역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걸로, 무슨 되게 모험하고 막 개척하고 뭐 프론티어 정신, 뭐 원피스 뭐 이런 느낌인데, 도전하고 막 이런 모험하고 이런 느낌인데 그런 좋은 뜻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청나게 좋은 일이었죠. 자, 신학로 개척을 왜 했는가? 일단
이 향신료나 비단이나 이런 값비싼 동방의 산물을 너무 비쌌어요. 근데 요게 유럽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는데, 그리고 돈도 많이 대죠. 이런 경제적인 이점을 이슬람하고 이탈리아 상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 신항로 개척 이전에 유럽 무역의 중심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근처에 있는 이슬람하고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제 독점을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 지중해에서 가장 떨어져 있던 이베리아 반도의 에스파냐,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계속 이 동방의 산물을 아주 비싸게 돈을 주고 사야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권을 위해서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국가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신항로를 개척하게 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항해술이나 조선술 이런 것도 좀 발달했고, 그리고 나침반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되면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졌다라고 봐요. 근데 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이미 1차 고사 때 배웠죠. 나침반이 발명된 곳은 중국의 송나라였죠. 송나라에서 이 나침반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원거리 항해를 하는데 아주 크나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동설이나 이런 부분도 신항로 개척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어쨌든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앞서 얘기했듯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나가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콜럼버스가 에스파냐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난 인도에 도착했다 라고 했지만 사실 아메리카였죠. 그리고 바스코 다가마는 세인도 항로를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마젤란 일행이 세계 일주를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마젤란이란 사람은 사실 원주민이랑 싸우다 죽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마젤란의 부하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세계 일주를 처음 완성한 사람이 마젤란 일행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로 개척의 결과로 새로운 작물이 유입되죠. 동방의 향신료, 후추, 블랙골드, 그리고 비단, 면직물, 그리고 아메리카의 설탕, 담배,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유럽의 이제 생활이 되게 풍요로워지고 경제적으로 되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메리카의 이제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막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물가가 되게 폭등하게 되는 가격 혁명 이런 게 나타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만큼 상업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유럽의 무역 중심지가 앞서 얘기했던 지중해에서 드디어 이제 대서양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파냐가 아주 오랫동안 이 대서양의 이제 해상권을 완전히 잡고 있었죠. 네, 그리고 유럽의 상공업과 금융업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파이가 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자본금 자체가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상공업과 금융업이 획기적으로 발달했고, 주식회사라고 하는 등 이런 근대적인 기업들이 벌써부터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자본주의 발달에 아주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인데, 사실은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이런데 점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이권을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착취를 통해서 유럽이 발달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어찌됐든 동서양의 만남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문명의 교류도 확대가 된 것이죠. 하지만 아시아, 아메리카나 이런 데 자연 환경이 너무나도 파괴되기도 했고, 문명 자체도 많이 파괴됐죠. 아스텍이라든지 마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잉카 이런 애들이 다 이제 파괴되기도 했고, 원주민들이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 이런 형태 때문에 노동력이 혹사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제적인 이권은 유럽 애들이 다 가져가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을 하는 원주민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게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자, 그리고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는데, 앞서 이제, 교황이 중세시대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왕권이 되게 강력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국왕 중심의 이런 절대적인 왕권, 그래서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는데, 그걸 이제, 잘 받쳐주는 것 중에 두 기둥이 하나는 상비군, 항상 준비된 군대, 그러니까 군사적인 바탕이 있는 거고, 또 행정 실무를 담당해주는 관료제라고 하는 이 정치 권력들이 있는 거죠. 요로 두 기둥이 잘 받쳐주면서 절대적인 왕권을 유지했는데, 요걸 이제 잘 해주는,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세력이 바로 신흥 시민 세력이었습니다. 자, 이 상비군이랑 관료제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군대를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또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애들에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많은 돈을 필요로 했고, 근데 당시 돈을 가진 세력들은 새롭게 성장하는 시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공업 하는 이 시민들은 가진 돈을 가지고 이제 군주들에게 자신의 돈을 서포트해주게 되면서 이 군주들은 또 이 신흥 시민 세력들에게 뭐 자치권을 부여한다든지 경제적으로 부여해줄 수 있게 제도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막 하게 돼요. 그게 중상주의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서로가 윈윈을 하게 된 거고, 또 사상적으로 이 절대군주를 뒷받침해주는 논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세에 아무리 신이 무너졌다고 해도 교황이 무너진 거지 신은 여전히 건재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이 신은 절대자잖아요. 그래서 진짜 찐 절대자인 이 신에게 권력을 부여받은 난 그 왕이라는 거죠. 신이 날 인정해준 사람이야. 그래서 난 절대적인 군주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왕권 신수설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만륜력의 법칙, 뉴턴이 이런 걸 발견하게 되면서 과학적인 부분이 좀 발달하게 됐고, 그래서 이성이나 합리주의나 이런 걸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바탕이 결국 이제 나중에 계몽 사상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절대군주들 좀 봐야겠죠. 그래서 서유럽에서는 에스파냐, 스페인입니다. 지금의 펠리페 2세. 그래서 무적함대로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했었고요. 프랑스는 루이 14세. 태양왕이죠. 그래서 지문국 국가다. 그래서 강력한 중상주의, 그리고 절대주의 모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이제 무적함대 격파한 후에 해상권 장악하면서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죠. 조금 달랐던 게 동유럽인데, 동유럽은 계몽군주라는 사람들이 개혁을 좀 주도하는, 어찌 보면 서유럽의 절대 군주들보다 더 훨씬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계몽군주라고 합니다. 되게 진보적인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러시아의 표트르 네제. 서유럽의 문화랑 제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요.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음 오스트리아는 마리아 테레지아. 그래서 이 사람도 근대사람 육성했고요. 되게 잘 나가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제 프로이센, 이제 프리드리 대왕이라고 슐레지안 차지하기도 했고요. 다음에 유럽의 신흥 강국으로 엄청나게 성장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프리드리 대왕, 이 프로이센이 나중에 이제 독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제 만륜력의 법칙이 발견되면서 자연현상은 신의 섭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존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구나, 법칙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대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신을 좀 벗어나서 인간의 머리로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성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볼 수 있는 게 계몽사상인 거죠. 이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이성에 의한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믿는 사상이다라는 걸 보면 되고요. 기존의 중세시대는 너무나도 신 중심이라서 인간의 이성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무지, 미신이나 이런 거 되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마녀를 믿는다든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녀 사냥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
뭐 이런 것들이나 전통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전통을 개혁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게 계몽사상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지는 사상적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몽테스큐의 뭐 상권분립 얘기하고 했던 게 바로 이 계몽사상인 거죠. 그래서 장자크 루소, 뭐 존 로크, 뭐 나중에 우리 볼 겁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끝. 와.